동일성에 관해서 좀 이해가 됩니까? 동일성. 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동일성. 판례를 대비해보면 알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켜, 이거. 판례의 이유를 잘 평가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로마자 이번에 마지막 문장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는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판례를 보면 알지만 그 위아래 판례에서 경계가 다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존재의의가 있어요. 경계의 첫 번째 문제는 유인계약이라는 특성.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일성. 요건은 그 얘기죠. 요건은. 그런데 성립 소멸에 부종성이 있다는 것 말면 되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동일성이 없다는 말을 요소가 변경됐다는 말로도 씁니다. 요소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바뀌어버리면 동일성이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이 바뀌면 동일성이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286페이지 로마자 3번에 나오죠. 286페이지 로마자 3번은 빤 속도로 읽어봐요. 그래서 동일성하고 요소 변경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여기서 배우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돼 있죠. 요소의 변경, 중요 부분의 변경, 동일성의 상실. 이 말은 같은 말이다, 전부. 거기서 용어 설명만 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할 게, 이 요소가 또는 중요 부분이 변경돼가지고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하려면 밑에서 그 메모리 펜치해야 되는데 밑에서 8번째 줄에 경계 의사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소가 변경돼도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점을 조심하라. 경계의 핵심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경계 의사입니다. 경계 의사. 경계 의사를 빨간걸로 네모쳐놔. 메모리펜 칠하고도.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할 게 또 뭐냐면, 그 287페이지 경계 계약의 당사자 세 가지 있죠. 당사자. 이거 전체를 빨간 걸로 네모치고, 이거는 논점이 뭐냐 하면 채무인수의 당사자하고의 구별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그 배웠죠. 229페이지 보면 그 로마자 2번에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보이죠. 거기하고 대비해서 차이점을 익히는 겁니다. 시험에 그걸 내죠. 다른 점. 이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하고 경계계약의 당사자는 시험에 자주 냅니다. 헛갈리기 딱 좋으니까 이게. 알겠습니까?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정확히 체크해 두는 거예요. 객관식에 대비해서. 그럼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면 이 경계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존재의의가 없는데도 이 유인계약이라는 점 특이하게 특히 유인계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일성 때문에 채권 양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당사자 때문에 채무인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지금. 경계에 대해서 시험에 냈다 하면 뻔한 거예요. 유인계약 물어봅니다, 첫째. 두 번째 뭐예요? 동일성 때문에 채권 양도하고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당사자 때문에 채무인수와의 비교를 또 물어봅니다. 네 번째 유일한 그 또 하나의 핵심 논점이 경계 자체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 나온 네 번째는 뭐냐면 28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관하서 3번 있죠. 경계 계약의 해제의 특수성. 그것만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경계 그러면 원래 시험 보는 학생은 이거밖에 공부 안 해. 네 가지. 또 그 다잖아. 또 가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딴 게 없잖아. 딴 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그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286페이지 세 번째 줄하고 287페이지 여섯 번째 줄 잘 보면 451조 1항이 준용된단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것이 다섯 번째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밖에 지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는. 그리고 계속 문제를 바꿔냅니다. 451조 준용 1항. 451조 1항에는 공신력에 관한 그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이 있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계하면 시험에 다섯 가지밖에 안 물어봐. 그걸 간결 명료하게 정리해두면 1차 시험 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2차 시험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거는 다 없애버리고 이 당사자에서 이 채무자 변경이나 채권자 변경한 거 있죠. 이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채무인수, 채권양도, 계약인수, 경계, 대물변제 예약이 있죠. 대물변제하고 이 전체를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지금 학자들이 독일민법을 뺏겨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2, 3년 뒤에 새로 나오는 교과서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이것도 통합해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겁니다. 현재는 다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뺏기는 거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빨리빨리 안 붙으면. 늦으면 한 3, 4년 그때부터 교과서들이 좀 바뀝니다. 원로들이 이제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곽윤희 선생님도 상속법의 개정으로 학술적으로는 거의 은퇴하신 거죠. 새로운 이론이나 이걸 소개하실 수는 없어요. 수능학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변화가 심하고 골머리 아픈 데가 여기에요. 이 당사자의 변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이 당사자가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사자 확정까지 문제가 됩니다. 대리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분이에요. 얘가. 응?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민법 선생님이 강의를 별로 안 하면 이유가 이것 때문에요. 전부 다 매달려고 이것만 하고 있다고. 이 당사자 문제를 민법에서 어떻게 정돈을 할 것인가. 새로운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논점만 정확히 알아두고. 이제 한 가지, 그 287페이지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에, 밑에 그 중간에 있는 거죠. 119번의 괄호 1번. 두 번째 줄 잘 봐봐. 담보권, 보증채무, 위약권, 기타 종된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이 말이 짤막하게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동일성이 없다 이 말 아니야. 그건 앞에서 배운 말 아니야. 오늘 나온 좀 프린트에도 나와 있고. 오늘 그 프린트의 판례 밑에 있는 그 참고 있죠. 거기 있는 문장을 외우란 말이야. 그런 건 기본이니까 그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경계 계약의 해제는 좀 설명을 요합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경계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구채무, 옛날 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 계약의 내용이 유인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완결 처분돼 버립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계약의 이행이라는 건 뭐죠? 이게 소멸하고 이게 성립하기만 하면 다 끝난 거죠. 경계 계약의 목적이 그거 아니야. 구채무 소멸, 신채무 성립. 그런데 잘 봐요. 소멸하고 성립했는데 이거를 이행을 하질 않아, 이상하게. 이것을 불이행한다고 만약에. 그러면 이게 신채무 성립한 거를 이행하지 않는 게 이걸 불이행하니까 이게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 채무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제가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의미 들죠?
이걸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해제가 나오지 않나. 그러나 경계 계약 자체는 완전히 이행된 거죠.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경계 계약은 목적이 이걸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립하는 게 목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립하면 이행 다 된 거예요. 성립하면 이행 다 된 거라고. 그걸 다시 이행하는가 안 하는 건 딴 문제라고, 이것은. 알겠습니까? 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렇죠? 경계계약 맺었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채무불이행이라서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고는 해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걸 이행하는 문제는 경계계약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경계계약의 특성이 그거라고. 구채무 소멸하고 신채무 성립하면 다 된 거야, 이거는. 끝난 거야. 원래도 그게 목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그 성립한 걸 이행하는 거 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라고, 다음의 문제. 경계계약하고는 상관없어요. 경계계약이 불이행돼야 해제권을 발생하는 거 아니야? 경계를 해제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경계계약은 신채무가 성립하고 구채무가 소멸하면 다 끝난 거라고, 이제. 경계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제. 경계 역할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 287페이지 맨 밑에 읽어봐. 요걸 듣고 거기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괄호 3번. 경계계약 해제. 요 특성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경계계약의 불이행하고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하고는 다르다. 이걸 알라고 하는 거야. 맨 밑에 빈칸 말게 받았어. 경계계약의 불이행과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쓰라고.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쓴 다음에 그 괄호 3번을 잘 읽어봐. 과연 그런 말인가? 요게 좀 특이하죠, 이건. 또 밑에 또 써. 경계계약의 불이행은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쓰라고. 알겠죠?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해제 못 해요. 신채무 일행 안 해도. 요런 그 특이한 게 있다는 거야, 이게. 경계계약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신채무가 성립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 점을 아는가?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 점을 아는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미세한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법학이 재밌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쨘다 이거예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어. 마치 그 게임 같지 않습니까? 미로찾기. 미로찾기인데도 그냥 어벙하게 골목을 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재밌지 않아요? 골목을 틀 때는 원심력을 계산해가지고 조금 힘을 빼고 돌아야 중앙선에서 정확하게 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죠, 이 법학은. 면제를 보자, 면제. 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두 번째 줄에 뭐? 채권자의 단독행위. 또 이거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채권의 포기. 포기. 알겠어요? 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포기는 이 처분행위입니다. 포기라면 이 처분행위 아니야. 본래 포기.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바로 나오잖아. 처분행위. 처분행위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죠? 8가지와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121번 테마의 괄호 1번이 뭐야?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 위에 거는 다 뻔한 얘기고, 면제 계약 아까 배웠고, 조심할 게 뭐냐면,
조심할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위에 로마자 이번에 화해 계약과 증여 계약. 곽희 선생님이 이걸 바꿔놨죠. 원래 증여가 전형 계약의 첫 번째죠. 화해가 마지막이죠. 바꿔놨다고 이걸. 이거 왜 바꿔놨어요? 곽희 선생님이 이상한 양반이야 이거. 여러분 증매교소고 다 외우라고 그랬죠. 이럴 때 필요하다 이게. 왜 바꿔놨을까 이거? 이거 왜 바꿔놨어? 증여 계약 또는 화해 계약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화해 계약이 더 이해가 많다는 거야.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음미해야 되죠. 노인네가 이걸 왜 바꿨을까? 노인네가 혹시 법전을 안 읽는 거 아닐까 이거? 전형 계약을 노인네가 못 외웠을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걸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문제가 이쪽이 더 많이 나온다. 여기에는 말이에요. 로마자 2번 그 문단의 그 네 번째 줄을 읽어봐. 이게 면제의 의사표시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해와 증여에는 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즉,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권리 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 그 다음에 조심할 게, 121번에 그 괄호 1번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있죠.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쳐 두 개 이해. 추심 위임받은 자는 처분권이 없는데 추심 목적으로 신탁 양도를 받으면 처분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처분권 제한의 사례가 나오죠. 거기 하나 빠졌죠. 압류와 질권 설정이 보니까 뭐 하나 빠졌습니까? 이런 걸 딱 물어보면 여러분이 복습하는지 금방 알아. 응? 진짜 한심하구만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을 뭘 이게 파산이 빠진 거 모릅니까? 이게 항상 부토산이죠. 고난. 부토산이라고 이게. 알겠습니까? 처분 권한의 제한. 이게 처분권이나 무슨 권한이 있죠. 고난. 고난은 전부 다 제한받죠. 여러분 가서 써요. 옛날에 암기하던 걸 또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어디 그 수첩이나 이런 데 쓰라고. 처분 권한, 수령 권한, 무슨 권한이 있죠. 이게 제한받는 사람들이 있어. 질, 압, 파. 알겠어요? 질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되거나 파산하거나 하는 겁니다. 질, 압, 파. 이런 건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지하철에서 이걸 딥다 외우면 비뇨기과 의사가 또 달려오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우리가 그동안 배우던 거죠. 단독행위이지만 면제는 조건을 붙이는 게 무방하다고 배웠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줄치고 어떻게 해야 돼? 유증도 그렇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지. 유증도 그렇다. 그렇잖아, 실제로도. 유증도 그렇잖아. 유증 면제 두 개 아니야. 단독행위인데 조건 붙일 수 있는 거. 면제의 효과는 뭐야? 다 소멸해. 알겠습니까? 그건 뭐 별 볼 일 없는 거고.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289페이지 506조 단서라는 거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이걸 보통 안 읽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낯선 말로 들리는 수가 있어요. 법조문이나 이 교과서에 있는 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동이 나오죠. 혼동. 혼동은 물권법에서도 배웠죠. 응? 물권법에서도. 공통의 소멸 사유 아니야, 원래. 그죠? 그리고 그 예외도 똑같죠. 이 혼동에서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물권과의 공통의 소멸 사유라는 또 하나가 뭐냐면 맨 끝에 있는 세 줄입니다. 거기 붉은 걸로 박스 쳐요.
증권적 채권은 절대로 혼동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증권적 채권은. 알겠어요? 거기 이유를 매물편 쳐내야 되죠. 왜 증권적 채권은 똑같은 채권인데 소멸하지 않을까, 이거? 이유가 나와 있잖아. 증권적 채권. 증권적 채권 앞에서 다 배웠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게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곽 선생님은 그 페이지를 빈칸으로 해놨죠? 우리가 채권 소멸 사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 우리가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236페이지 보면, 채권 소멸 사유를 보면, 목적의 도달과 목적 도달의 불가능인데, 이 교과서에는 목적 도달의 불가능 쪽만 나와 있죠. 목적 도달의 불가능이 채권 소멸 사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유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책 사유가 있으면 왜 안 된다고 써 있습니까, 거기? 237페이지 첫째 줄에. 동일성을 가진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가 그 동일성을 가진다는 거 앞에서 배웠죠. 원래 동일성을 거기서 공부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유책 사유가 있으면 채권이 소멸 안 해. 유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불가능만이 아니라 도달해도 이거 소멸합니다. 도달해도.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준다. 응? 이거 원래 프랑스 민법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부잣집이 있었어요. 여기 가난한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 많죠. 어떤 사람은 600평에 살아, 600평. 에스컬레이터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리고 막 4층인데, 방이 60개, 막 이래요. 우리 아저씨 성북동에 한 분 계시는데, 그 아저씨는 좀 가난해, 거기서는. 방이 22개밖에 안 돼. 내가 어릴 때 거기 놀라면 왔답니다, 왔다. 꼬마 때 가보면 젊을 때, 뭐 20대 중반까지. 세상 일은 그래요. 그 집이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자식이 없어. 또 그 아저씨가 되게 성격이 괴팍해. 나보다 더 해.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괴팍하기가 비슷한 나만 가. 나는 또 무대 보니까 완전히 그냥,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나하고 상관없다. 죽이진 않을 거니까, 나를. 놀러 가면 말이야. 내버려둬,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아저씨도 나이 드셔갖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나 같은 말썽꾸러기 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살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 이상하게. 너무 그 사람이 조용하게 가고 죽은지 모양.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날마다 방을 바꿔서 자요. 그 방 하나하나마다 진짜 그 욕먹을 짓이에요, 내가 보니까. 어릴 때 그래서 그걸 내가 거기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방마다 뭐 이틀째 욕조 무슨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전부 탁자 이런 건 무지하게 비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방에서 자면서 다 훌찔러 놓고 거기서 옆에 방을 싹 옮겨, 그 다음날. 자고 나서. 그럼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한 10명 돼요. 그러니까 싹 또 청소해놔. 그다음에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정원에는 막 풀장이 있어, 풀장. 잔디도 그게 수천만 원짜리예요, 보니까. 금잔디. 수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확실히 알았는데 돈 많고 살기 좋다고 해서 사람이 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극적인 삶이죠, 저게. 풀장을 내가 가보니까 처음에 어릴 때 가보니까인데 땡깡을 놓고 풀장에 들어간다고 설쳤더니 스위치 딱 내니까 15분 만에 들어와요. 미지근한 물이. 풀장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날 보고 그 아주머니가 너 때문에 이거 2년 만에 한번 켜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이런 거. 그럴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할 일 대낮이고 풀장에 설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자는데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걸 집을 잘못 걸린다 내가. 이게 원래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응? 왜냐하면 이게 쓰러져 간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집이 있다고. 여기 이제 가난한 대학생이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재벌이야, 재벌.
재벌 K. 딱 써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좀 배운 게 있는 사람이라 이 학생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학생 뭐라 그랬어? 너 요새 등록금 내기 바쁘고 막 힘들다며, 사기가. 너 오늘 밥을 왜 안 먹냐? 그랬더니 햄버거로 때우고 있습니다. 야, 너 정말 슬프다. 너 근데 아르바이트 안 할래?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을 한번 줄 생각으로, 야, 우리 집 정원에 이 잔디가 자꾸 말라가는데, 요번 주 일요일 날, 잔디를 좀 이렇게 청소하고 물을 좀 줘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가난하면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볼 때부터 겁나서. 사실은 뭐 때문에 못 물어보죠? 혹시 더 줄 생각이 있었는데 마지못해가지고 줄이니까 말을 못하죠. 알아서 주세요. 그리고 이놈이 이제 모처럼 아르바이트 거리가 생기니까 그냥 금요일까지 그동안 빈대 붙었던 친구 다 불러가 쳐야 되고 맥주도 사고 막 짜장면도 사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바쁘게 계산하면서 남는 게 얼마인가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이 되고 이제 막 친구들한테 막 그것도 없던 놈이 있는 거 하나 생기면 유별을 떨고 앉아있죠. 그래갖고 온 동네 소문나게 떠들고 내 물뿌리 다닌다고 내가 일요일 날. 그러면서도 뭐 친구가 야 나도 좀 같이 하자 했더니 너는 안 돼 임마. 왜냐면 누가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파이가 준다 이거예요. 그죠? 잘라먹을 수 있는 파이가. 그래서 똥꼬집을 피고 하면서 이제 장화, 뭐 우비, 무슨 손장갑까지 샀어요 또. 실장갑 사가지고 막 내일은 참. 왜냐면 폼나게 일을 해야 돈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자고 이제 금요일까지 때려먹고선 토요일 날 이제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리고 막 희망찬 아침이죠. 커튼을 딱 열었어요. 기절했어요. 왜 기절했어요? 비가 오고 있어. 물을 줄 필요가 없죠. 목적이 도달되고 있죠. 금지한 뒤 물 줄 필요 없는 목적이 도달했잖아요. 목적 달성됐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기절했다니까? 민법 사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저 뒷얘기가 있죠. 주인이 볼 때 뭐처럼 등록금 한번 줘보려고 일시키려고 그랬는데 별 심지도 않은 걸. 비가 오면 그냥 비 와서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한 푼도 못 줘. 이렇게 미안하죠. 그래서 뒷얘기는 뭐냐면 반쯤 줬다는 얘기야. 등록금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와 정반대 사례가 있죠.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목적 도달에 불능이 있다고. 뭐냐 하면 옛날 시골 보면 이게 산골에 이게 마을이 딱 마을이. 그죠? 집 한 5채 있고, 여기 읍내가 있어, 읍내. 여기 이제 병원이 하나 있어, 병원. 병원. 묘지 같은데? 원래 이게 다 비슷한 것들이죠. 십자가의 연호는 압니까? 십자가의 연호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한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게. 병원에 있다 죽죠, 대부분. 그죠? 기독교는 왜 십자를 쓰는 거예요? 종교 출발점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집단이죠. 원래.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종교가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가 없죠. 오늘 중국을 보면 알죠. 오늘날.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중국의 모든 도시에 가봐요. 모든 종교 사원을 일부러 정부에서 지어줍니다. 베이징 같은 데도 거대한 성당, 교회 다 지어줬어요, 일부러. 아무도 안 가는데. 중국 사람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는 없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고. 전 세계에서 있는 것 중에 중국에 안 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달려가면 있으니까 다. 굳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이상한 일 다 일어났어 벌써. 기가 막힌 일들. 응? 중국 애들 한번 가봐. 중국 애들. 제발 좀. 요새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인가 라면 먹으면서 신문 보니까 북경 4박 5일 둘이 가면 35만 원이든가 이렇게 써놨어. 그럼 편도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건 내가 알기로. 한 사람에. 베이징 가는 비행기를 혼자 표 사고 가려면 40만 원 가까이 줘야 될 걸, 그거? 근데 둘이 가서 4박을 동안 호텔에서 때려 먹고 돌아다니는데 35만 원이야, 이상하게.
나는 여러 번 갔으니까 갈 필요가 없지만, 안 간 사람은 이런 기회에 그냥, 아무나 붙들고 가요. 그런 걸 왜 놓죠? 만리장성 같은 데 가는데 막 4박 5일 동안 다 돌아, 자금성, 뭐, 서태후 별장, 뭐, 등등등등. 이야, 내가 보면 요새 왜 이렇게 싼 겁니까? 졸도권하고 쌌을 때문에 아무도 안 가니까. 그리고 방학이 끝나가죠. 방학이. 방학 끝나면 누가 가오길? 중국 놈들이 알고 있죠. 한국에서 노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로 노는 사람이. 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방학 끝나지? 졸도감 때문에 잘 안 오지니까 째거리로 그냥 내려가는 거야, 돈 그냥.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병원에서 말이에요. 밤에 의사가 자고 있는데 이 공전식 전화기가 울려. 띵띵띵띵띵띵. 그래갖고 자다가 신경질나서 그냥 뭐예요? 여기서 전화가 왔어. 우리 애가 다 죽어가요.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러요. 빨리 좀 하세요. 그냥 막 고물자 자전거 하나 그리고 가방 하나 둘러매고 뒤에 또 무거운 간호사 태우고 그리고 그냥 페달을 죽어라 차단하고 일어나서 밟아가지고 허위 돌아가지고 갔어요. 까지 갔다고 의사가 전화 받고 애를 구해야 되니까. 옛날 시골길 되게 무섭죠. 이거 산길 불도 없어. 가로등이 어디 있어. 여기 길도 좁아. 혼자 가도 힘든데 간호사는 또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뭐 나이팅게일이나 어쨌든 하고 그냥 막 따라간다고 하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 그냥 막 여기쯤 왔을 때 이미 의사는 탈진했어요. 아무런 의학 지식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 오직 그냥 쉬어야 한다. 냉수를 먹어야 돼. 이 상황만 있다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 앞에 딱 도착했는데 절망감이 엄습하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게 밝은 불빛을 보고 절망감이 엄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등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놀라가지고 뭡니까? 가서 박차도 가서 봤더니 아이고 이재호 씨네. 애 끓는 양반아. 우리 애가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오는 동안에 죽어버렸어, 애가. 목적 도달, 치료 불가능이죠, 이거. 물론 이 치료 불가능이라는 걸 광의로 해석하면 목적 도달이기도 하죠. 영원한 그 휴식으로 들어갔죠. 꼬마가.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 민법에서 이건 목적 도달 불가능이라고 그래. 죽은 놈을 어떻게 치료해? 알겠어요? 아까 이거에 반대해도 있죠, 이거. 전화가 와서 똑같이. 막 간호사 태우고 가방 모으고 싣고 허여이 달렸어 또. 밤길을 밟아가지고 도착했어. 조용해. 이번엔 불이 안 켜져 있어, 세상에. 조용해. 껌껌해도 절망은 엄습하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뚫어서 물어봤어. 아주머니. 전화 건 아주머니. 근데 사람이 그 민망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한 웃음을 짓죠. 슬프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지 않고 씨 웃어 이상하게. 아줌마가 씨 웃고 나와 방문 열고. 아까 전화 거시지 않았어요? 미안해서 어떡하나. 애가 다 낳았어요 그냥. 저대로 낳는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답답한 게 뭐예요? 이 의사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달려왔는데 다 낳았대요. 시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그냥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냉수에도 들고 가세요. 응? 점심때면 점심이라도 들고 가세요. 거기서 뭐가 어떻고 뭐 위험 부담이라고 돈 내나 이게 못하죠.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안 불러 여기서. 그죠?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목적 도달과 목적 불능 알겠습니까? 도달 불능? 채권 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 채권 강론을 보기로 하겠습니다.